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2월 첫 거래일이 오늘 아침 이렇게 밝았네요. 그런데 출발이 조금 부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딥시크 쇼크를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가 주 말로 갈수록 펼쳐졌었는데 본격적인 관세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약속했던 날을 어기지 않네요. 2월 1일이 사실 주말이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 초반만 해도 이게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2월 1일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주말 사이에 관세가 다 처리가 됐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게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관세 전쟁 시즌2를 예고하고 있는 증시의 흐름인데요. 일단은 불확실성, 레드라이트 다시 살짝 좀 켜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의 상황들 한번 짚어보면서요. 앞으로의 전망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실까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75%, 그리고 나스닥 지수 0.28%,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5%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그 분위기가 바로 꺾이기 시작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온 직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 목요일장에서는 그래도 좀 반등하면서 딥시크 쇼크를 살짝 좀 해소하나? 완화하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다시 꺾여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존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방어를 할 수 있으려나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네요. 0.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포인트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나 관세, 그리고 금리, 또 AI, 딥시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관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저기 큰 이렇게 이게 분봉이거든요. S&P 500의 분봉인데 여기서 이제 전날 마감이 된 겁니다. 전날에 큰 변동성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개장을 했을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딥시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도 좀 해소가 됐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2월 1일이 아니라 3월 1일로 좀 미뤄질 수도 있대라는 사실 아무 근거 없는 소문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약간 좀 막연한 기대감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꺾이기 시작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2월 1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내려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이게 발의가 된 거고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좀 본격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1월 당선 이후 약 2개월여간, 2개월 이상이었죠. 이 정도면 솔직히 많이 왔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있었는데 그 허니문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잖아요. 마무리가 될 때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리스크들을 하나씩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그리고 중국의 추가 10% 반영이 됐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혹시라도 이게 좀 상향되거나 예를 들면 중국에게 추가 10%좀 약한데 20%까지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더 크게 놀랐을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세가 안 부과될 수도 있어 혹은 늦어질 수도 있어 보편적 관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관세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있었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GM, 포드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와 캐나다에
자동차 완성차 공장뿐만 아니라 부품 공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GM, 포드 재밌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차인데 미국 차를 만들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수입을 하느라고 관세 25%를 받아서 미국 차가 생산이 돼야 되는 그런 좀 웃지 못할 그런 사연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하락세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 놓고 보면 약보합이거든요. 0.08%의 하락.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당선 직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이 종목별로는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왜 우리가 흔히 멕시칸 푸드 생각하면 치폴레 많이 떠올리시죠. 그리고 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기업이 코로나 맥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업도 영향을 좀 받았던 모습이었는데 가만 보면 차트상으로 치폴레도 어쨌든 바닥권 만들고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도 바닥권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던 그 포인트 크게 예상을 벗어나는 관세는 아니었다는 거. 이 정도면 추가 하락만 없으면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가려나 싶기도 한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또 이제 문제죠.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 일단 관세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항목별로 관세를 바로 부과를 해버렸고요. 멕시코는 이제 그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WTO에 제소를 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2월 1일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보복을 하면 더 큰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보복이 들어갔죠. 근데 이들 입장에서 보복을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하기는 하는데 더 큰 보복을 걱정하면서도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좀 문제가 되고 껄끄러운 건 앞으로 증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관세 리스크가 그대로 나왔고 뭐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었던 범위였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그 종목들이 뭐 저점을 깨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구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몸을 사려야 하는 그런 구간이 왔다는 게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2월 뭐 중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금요일에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던 건 또 경제지표 덕분도 있었습니다. PC 물가 데이터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던 건데요. 요거는 그냥 PC 물가 데이터 예상치 2.6%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PC 물가도 2.8% 예상치 그대로 나왔거든요.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빼면 이제 코어가 되는 건데 그쪽은 변동성이 좀 있었죠. 최근에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유가의 변동폭이 좀 컸으니까요. 근데 그거 빼고도 코어 물가가 이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는 건 사실 연준이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었던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아니나 다를까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보통 연준이 이렇더라고요. 시장 좀 빠지고 나면 좀 달래주고 시장이 너무 올라가면 그때부터 또 괜히 매파적인 척하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굴스비 총재가 2%인 물가 목표치로 가는 그 경로에 되게 편안하게 가고 있다. 편안하게 생각하라라고. 그러니까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뉘앙스를 한번 던져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시장이 많이 걱정했을 때는 지금부터 그냥 계속 동결이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올해 안에 한 2번 정도는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3월 금리 인하론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뭐 퍼센테이지가 여전히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3월 안 되더라도 상반기 안에는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3월 FOMC를 되게 중요하게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계산대로면 2월에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 조금씩 소화해내고 그리고 뭐 딥시크 쇼크도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 3월부터는 연준이 좀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다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금 계산으로는 2월의 변동성, 3월에는 완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모르죠. 또 언제 어디서 호재나 악재가 터질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한번 스케줄 한번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딥시크 얘기를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 나왔던 얘기들 좀 찾아봤는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딥시크 리스크 역시 과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반영이 됐는데 이제 금요일에는 조금 그 오해도 풀고 너무 딥시크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그래도 좀 분위기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거는 조금 걸리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아웃퍼폼은 끝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AI를 놓고 미국이 잘하는 것, 미국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앞서가고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의 생각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 AI를 제외하고 놓고 봐도 모든 산업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자동차 미국만 만들 수 있었겠죠. 스마트폰, 아이폰만 있었겠죠. 근데 그게 결국 언젠가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이랑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물론 앞서가는 건 미국이지만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게 딥시크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뭐 금리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계속 AI가 있잖아. 그래서 미국 증시는 갈 수 있잖아라고 생각했던 게 AI 다른 나라도 할 수 있잖아. 그럼 미국만 갈 수는 없겠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적을 한 건데 미국만 갔던 지난 2년과는 올해는 증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의구심이 여전히 많아요. 딥시크가 5밀리언 그러니까 5밀리언 정도가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500 밀리언 그러니까 100배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딥시크가 나온 건 사실이고 충분히 효과 있는 건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그런 케이스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확실히 분위기가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계속 상승하던 그 랠리를 올해 들어서는 사실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가 좀 가장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 여기까지 빠지면 충분히 살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만약에 딥시크가 정말 사실이면 엔비디아가 벌 수 있는 돈이 그만큼 파이가 작아지는 거는 맞으니까요. 물론 요 저점은 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분위기가 수습되고 완화됐을 때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보지만 상대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브로드컴이 조금 더 돋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딥시크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메타나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자꾸 비싸게 파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실제로 자체 칩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칩을 만들 수 있는 브로드컴의 메리트가 좀 더 돋보이는 건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소프트웨어는 확실히 남다릅니다. 팔란티어는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뭐 메타 플랫폼스 연일 신고가 경신했었죠.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회를 찾고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면요. 에너지주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 에너지주 사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의외로 또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들어서면 바이든 때도 태양광 풍력 잘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주에도 조금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정도 허니문은 조금 지나갔고요. 이제는 우리가 리스크를 조금씩 분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하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사실 상승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뚝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딥시크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관세가 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고 하던데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트럼프 임기 때부터 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관세 부과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뭐 임기 들어가자마자 관세를 좀 부과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중국과 그리고 또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버릴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관세 얘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좀 걱정이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제 얼마만큼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버릴지 아니면 다른 상대국으로 퍼질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되면 미국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물가가 높아져 버리면 이건 이제 인위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 결국에는 부작용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물가가 또 폭등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얼마만큼 우리나라 쪽으로도 전가가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과연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느 품목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여러모로 좀 걱정이네요.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뭐 일단 상무부 장관 지명자 말로는 뭐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잘하는 거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 이게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 추가 10%, 요거는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뭐 나왔다는 그 자체로 시장이 하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를 좀 걱정하는 건가요? 앞으로를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뉴스가 됐기 때문에 소멸이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만큼 대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뭐 캐나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멕시코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뭐 플랜을 만들어서 뭐 대응을 하겠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보복 관세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이 보복 관세도 미국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걸 끌고 가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길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본인이 봤잖아요. 이게 길어지고 계속 관세 보복에 보복이 들어가면 서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요게 약간 그냥 이렇게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어느 정도 염두를 해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 시나리오 안에 있는 그림이겠죠 지금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도 벼랑 끝 전술이라고 많이 전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악으로 몰고 간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상당히 좀 미국 쪽에 유리한 그런 거를 끌어낸다라고 좀 보고 있고 끌어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당선 직후부터 1월까지는 뭐 1월에도 좀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트럼프와 관련해서 좀 허니문과 같은 분위기가 우세했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히 좀 갖고 있는 리스크들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세가 이제 클라이막스잖아요. 그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는데 어쨌든 좀 시나리오에 있는 그림이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히 없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순간들을 좀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일단은 우리가 흔히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종목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향 기업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테슬라가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 자체, 뭐 엑스라든지 그리고 뭐 스페이스X 같은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어느 정도 본업에 대해서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차량이 판매가 부진한 게 사실이지만 이 차량 판매에 대한 부진을 이제 비용적 측면으로 상당히 상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연말에 어떻게 보면 옵티머스 로봇을 본격적으로 차량을 만드는데 생산을 하는데 쓰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차량 판매 가액이 거의 2천만 원 정도 가액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머스크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자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보다 충분히 더 낮게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괜찮거든요. 잘 방어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결국엔 이 차량을 이용을 한 플랫폼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택시를 6월에 출시한다는 거 그리고 로봇 관련된 거를 택시에 입혀서 내년도에는 로봇 택시까지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AI 관련된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도 뭐 쉽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면 좀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조금 흥미로웠던 게 왜 그 딥시크 얘기 나오기 전에는 스타게이트 얘기가 핫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살짝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삐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나오면서 둘 사이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해프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고 딥시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스타게이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스타게이트 그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뭐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720조를 들여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데이터 5천억 센터를. 달러. 그래서 결국에는 매년 180조인가요? 계속 뭐 4년 동안 투자를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딥시크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론 머스크가 살짝 조금 꼬장을 부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스타게이트보다도 지금 전체적인 AI의 그림이 커지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테슬라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일단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분위기셨고요. 요즘에 애플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애플이 사실 실적 발표 이전에 많이 빠져서
실적 발표되면은 좀 달라질까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뭐 애플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의 판매량 감소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재고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해소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아직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제품이 제대로 출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아이폰 17부터 SE4까지 다양한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가격 인상이 될 거란 거죠. 그래서 제품 모델에 대한 인상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판매 부진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인도라든지 다른 다양한 나라들로도 이제 판매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중국에 대한 부진은 다른 나라 쪽으로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딥시크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애플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로 좀 볼 수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비용을 상당히 좀 저렴하게 AI 인공지능을 발현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분명히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많이 깔려 있는 디바이스 역시 애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런 소비자층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생성형 뭐 딥시크라든지 생성형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상당히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게 나와서 반등을 했지만 이 반등 흐름이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는 좀 딥시크 관련된 부분을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딥시크가 굉장히 좀 뭐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 연휴 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좀 완화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살짝 조금 뒤처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계속 그 미국 측에서, 정부 측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본인들이 말한 오피셜로는 500만 달러 정도면은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의문점이 많습니다. 뭐 구체적인 그런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딥시크의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결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AI 관련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사업의 진두지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딥시크에 대한 영향력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맞죠.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이 비용적인 측면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대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강화학습이 뭐냐면 추론형으로 계속 이 관련된 데이터를 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결국에는 오픈 AI 쪽에서 빼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까지 다 합친 그런 결론적인 가격을 좀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정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저 HBM 관련된 걸로 GPU를 만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뭐 저가형 이제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이거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그 주도하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를 모든 기업들이 이걸 써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약간 패러다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걸 투자 포인트에 활용해 보자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저가형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안 갔던 그 젠슨 황 CEO가 갑자기 또 이제 둘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약간 또 엔비디아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판매 규제가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더 못 팔게 하겠네요. 더 못 지금. 팔게 할 네.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뒤로는 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세제 지원을 통해서 그만큼을 보전을 해주겠다. 하지만 중국엔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좀 딜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HBM은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HBM 시장 자체, 뭐 지금 저사양 관련된 HBM 시장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딥시크로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HBM 고단나 HBM3나 HBM4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더 높은 효율적인 딥시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결국 HBM이 더 사용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번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이 좋아서 상승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뭐 KLA든지 ASML 그리고 램리서치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거는 그런 배경도 무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비싼 반도체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게 점점 더 시선을 확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포인트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딥시크의 뭐 관세에 좀 이번 주에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방어적인 게 좀 필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방어적인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이제 딥시크에 대한 영향을 얼마만큼 많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받는지 이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올해 이번 주에 뭐 실적들이 다양한 기업들 실적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그런 기업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이번 주에 잘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딥시크와 연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나름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나 뭐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반등을 좀 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대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지지를 반등을 잘 하고 나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기대감보다는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딥시크 여파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도 잘 씻어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SK증권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를 쉬고 오니까 좀 걱정할 일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좀 들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예. 기나긴 연휴 동안 예. 글로벌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오늘 또 장이 열리는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은 그러게요. 그런, 아침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딥시크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뭐 다 여러 가지 걱정이긴 한데 우리 국내 증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마 좀 더 관세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핫픽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픽이 그래서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리스크 대 허니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리스크와 허니문, 그래서 임기 초니까 이제 허니문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뭐 좀 반영을 기대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은데 지금 임기 초에 지금 트럼프의
허니문 효과는 좀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현재 임기 취임 즉시 직후의 그 지지율이 한 45%.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다가 46%. 그래요. 예, 좀 부정 평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이제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 그 사람을 지지 안 했던 사람들도 그쵸. 임기 초에는 좀 기대감을 갖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뭐 한번 봐주자. 뭐 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율에 반영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허니문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허니문 효과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이런저런 행정명령에 무더기 뭐 서명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 행정명령에 뭐 서명한 것 중에 뭐 이제 좀 반대 여론이 좀 높은 법안들도 굉장히 좀 많은 거죠. 뭐 이를테면은 뭐 멕시코만의 뭐 명칭을 변경하는 거나 맞죠. 뭐 그린란드를 뭐 미국으로 편입한다는 거의 80%가 부정적인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도 뭐 폐지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부정 여론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그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전체적인 어떤 좀 미국 국민들에게는 공감대를 크게 얻고 있지는 않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속도전을 정책을 막 찍어내는 그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되나? 일단은 뭐 근데 이제 정책을 막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좋은데 네. 그 임팩트가 되게 좀 강력하잖아요. 이를테면은 아, 뭐 이민자 단속에 뭐 군을 투입한다. 좀 뭔가 좀 오버하는 느낌이잖아요. 굳이 군대까지 투입할 정도가 있나? 뭐 이제 이런 정도. 왜냐하면 이제 미국 국민들은 이 군인들이 막 그 이제 미국 그 자국 영토 내에 막 이렇게 막 활개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 굉장히 좀 강한 이런 나라라고는 인식이 있는데 이민자 단속을 하는데 뭐 군인들이 막 총 들고 다닌다. 여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죠.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 관세를 바로 네. 인상을 해버리니까 네. 바로 지금 뭐 보복 관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노이즈를 좀 일으키면서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이제 이런 정서인 거죠. 이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임기 초부터 이렇게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쨌건 재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 4년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4년을 했고 예. 한 번 건너뛰고 복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통 이제 2기 때는 보통 한 2년 정도 경과하면 바로 레임덕이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뭘 알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네. 레임덕이 오기 전에 바로 이제 좀 강하게 좀 정책을 구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죠. 이걸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것보다도 일단은 트럼프가 일기 정부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고 또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전을 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관측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석은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임기 초에 좀 이런 강한 드라이브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시장 입장에서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왔다. 네. 변동성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일단은 그 관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뚜렷한 어떤 관세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걱정이긴 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왜냐하면 캐나다나 멕시코 바로 인접한 국가도 맞아요. 뭐 25%씩 그냥 때려 버리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떨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일단은 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그 안보에 대한 비용을 관세에 녹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나라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매길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불안 심리가 좀 우리 증시에는 좀 변동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안 나온 게 있죠. 대중 관세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뭐 추가 10%로 나오긴 예, 했어요. 나오긴 했죠. 그 이제 반대급부가 뭐 펜타닐 미국에 공급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꾸 이제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관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기 트럼프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걔 원래 그래라는 또 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기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시장은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이제 관세나 좀 트럼프의 어떤 정책 변동성에 대해서는 일부 좀 내성을 좀 그럴 수 확보할 있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관세 부분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된 이후에는 시장은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빠르게 적응을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내각 구성원들을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면 재무장관이 조금 트럼프의 성향과 다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협상 전략이 그니까요. 질러놓고 예. 좀 과했다 싶으면 뒤로 후퇴하는 쪽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그 우리 시장이 일기 트럼프를 겪었던 기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60% 막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10% 가이드라인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어떤 좀 특유의 어떤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먼저 질러놓으니까 안 내줄 수 없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뭐 50%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한 25%로 하자 그러면 왠지 남는 장사 같잖아요.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런 식의 협상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내각도 사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담입니다만 트럼프가 사실 거의 한 40년 전에도 이런 어떤 좀 철학을 내비친 적이 있었던 게 1987년에 그 신문 광고를 내 가지고 미국은 관세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그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관세로 모든 재정을 충당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 지금은 못하냐?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투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계속 좀 무기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의 폭을 줄이느냐, 이런 쪽에 좀 관건이 좀 모여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멕시코의 25% 관세 예상했던 것 그리고 중국의 추가 플러스 10%의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긴장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에 트럼프의 영향력이 이렇게 또 다시 커졌다라고 볼 수 있다면 트럼프 수혜주 약간 조금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비껴 있었는데 네. 다시 좀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뭐 사실은 이제 관세 부분이 특히나 이제 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관세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딥시크가 그쵸, 또 예.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한다면 좀 상대적으로 오히려 트럼프에 좀 밀접한 쪽으로 다가가는 쪽에서 좀 이제 그렇겠네요. 심리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계속 좋은 모습이었고 뭐 우주항공이나 뭐 자율주행 같은 결국에는 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뭐 또다시 좀 어떤 심리적으로는 좀 그쪽으로 수급이 좀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마냥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국의 군함이 필요하다, 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거의 조선업이 거의 와해됐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국 조선에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어떤 조선업을 파트너로 선택한 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업이 이제 수혜를 계속 본다고 하면 트럼프가 과연 청구서를 안 냅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좀 따져보면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는 2월 증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수혜주라고 얘기했던 섹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핫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픽은요. 가상화폐 수도 이 얘기입니다. 가상화폐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일기 트럼프 때는 가상화폐에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예. 2기 트럼프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쪽을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그렇죠.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없긴 해요.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이제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신설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입법 통과 가능성도 굉장히 좀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원 하원 역시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빠르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역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가상화폐 수도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천명을 하고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가상화폐 뭐 보유를 사실상 뭐 허용하는 듯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가상화폐 쪽은 일단은 트럼프 정책 드라이브 쪽에서 임기 초에는 아무래도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나 뭐 트럼프 하면은 우리가 수혜주라고 생각했던 뭐 테슬라, 뭐 에너지주 이런 쪽도 있습니다만 가상화폐 다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뭐 밈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예. 이게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의 어떤 드라이브를 좀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 놓여 있는 그 시장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겠다는 정책은 괜찮아 보이는데 예, 여기에 갑자기 이제 트럼프 일가의 밈코인이 발행이 돼서 맞아요. 막 그게 막 수십 배씩 폭등을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죠. 이러려고 이랬나 예.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상화폐가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커지고 또 수급이 좀 모여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해묵은 논란이지만 가상화폐에 과연 내재적 효용이라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좀 이제 촉발시키려는 좀 그런 어떤 행보로서 좀 민코인 발행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하는 좀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건 지금 정책 드라이브가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은 물론 이제 뭐 가상화폐의 내재적 효용 뭐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우린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장이 열리면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그런 이제 명제에서 본다고 하면 민코인 자체가 벌써 돈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이제 좀 뭔가 좀 강한 시세를 좀 추구하는 그런 수급들은 더 모여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역시나 좀 단기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계속 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분위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투자 포인트로 활용해 가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장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핫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핫픽인데요.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위에 두 개의 키워드가 다 어떻게 보면은 예. 트럼프라는 키워드로 엮이고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오늘장 변동성을 좀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관세 부담도 있지만 일단 지금 딥시크발 여파가 그게 더 큰가요? 어디까지 이어지 오. 단기적으로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금요일 날 하루 잠깐 장이 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반도체 쪽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이다 딥시크발 그 여파로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얹어진다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 일단 딥시크발 여파에서는 좀 벗어나는 모습이 보였을 때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좀 더 이제 윤곽이 좀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딥시크발 여파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관세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국내 증시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가장 큰 무기가 하나가 있잖아요. 밸류에이션. 네. 그래서 1월에 제일 좋았다고 하지만 뭐 다른 쪽이 다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메리트가 좀 부각될 가능성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요즘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움직여주면 참 좋은데 말이에요. 아직은 조금 이슈나 수급에 의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 딥시크발 여파와 그리고 이제 관세 부분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대한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좀 시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주말 이 연휴 동안에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이 이럴 때 좀 상대적으로 대안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 왜냐하면 자 빅테크 기업이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했는데 딥시크가 딱 등장하면서 그렇게 돈 안 써도 돼.
맞아요. 걸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닭 잡는데 니네 왜 소 잡는 칼 쓰고 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동안 자기들도 뭔가 그 AI 쪽에서 좀 본격적으로 좀 뭔가 앱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비싸서 그랬는데 닭 잡는 칼로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혹시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있을까요? 근데 이 지난 금요일에 장이 잠깐 열렸을 때 소프트웨어 쪽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뭐 삼성, SDS도 급등을 했고요. 네이버도 좋았어요. 네이버도 좋았고 카카오도 좋았고. 예.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좀 스몰캡 좋아하시니까 한글과 컴퓨터가 그래도 좀 기대 수익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사실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이제 뭐 지난 금요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장이 열렸고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주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예.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 10% 가까이 급락이 나와서 네. 글쎄, 그러니까 딥시크발 여파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친다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겠죠. 그쵸? 왜냐하면 네. 이 200조짜리 기업이 기회죠. 하루에 10%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10%대 급락을 했을 때 받았으면 리바운딩이 일단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출렁일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급락 시에 매수는 유효해 보이는데요. 근데 다시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딥시크발 여파가 시장에 모두 반영이 된 시점, 그 시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쪽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SK하이닉스 지금 20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그 딥시크 여파를 한 번에 몰아서 받았기 네. 때문에 이게 한 번에 9%의 급락이 나온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은 부장님께서는 이제 좀 시작되는 그런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현재는 그 딥시크 쪽에 대해서 계속 많은 이슈가 확대 재생산이 맞아요. 되고 논란이 있고 많아요. 예. 그리고 오픈 AI의 그 소스 코드를 또 사용했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가겠어라는 뭐 이런 어떤 좀 분석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지금 그 AI의 어떤 그 큰 트렌드인 그 반도체 쪽에 어떤 큰 화두를 일단 던져놨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좀 진정될 거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관련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지나고 나니까 조금 걱정할 부분들이 많아지네요. 이걸 과연 이번 주에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국내 증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